지금 이 순간 두 나라의 의지가 시험받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은 무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나라들이 세워진 가치가 자신들과 세계에 대한 전략적 위협에 맞서기 위해 실제 경제적 고통을 감수할 만큼 충분히 강한지 시험받고 있습니다. 지난 몇 시간 동안 그 시험이 다시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만만에서 미 해군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 선박에 발포해 선박을 무력화시킨 뒤 해병대를 투입해 통제권을 장악했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강제 조치였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란은 미국의 요구가 부당하다며 협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세계 원유의 약 20%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진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동의 세부 사항은 모르지만 그 영향은 느낍니다. 사람들은 주유소에서 그 영향을 체감합니다. 전쟁 전 미국 휘발유는 3달러 이하였으나 지금은 4달러를 넘었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이것이 몇 달간 계속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결국에는 아주 간단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스라엘과 서방이 그 대가를 치를 의향이 있습니까?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 제 친구 데이빗 마거맨과 함께합니다. 데이비드는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헤지펀드 중 하나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에서 2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그는 컴퓨터 과학 박사이자 잘 알려진 투자자이자 자선가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데이비드는 시장과 데이터 기반 분석을 넘어서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 차원 모두에서 정체성과 목적이라는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갔습니다. 데이빗,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기쁩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놀라워요. 2번이나 여행이 취소됐지만 계속 예약해서 드디어 이 나라에 올 수 있었어요. 여기 전쟁 때문에 우리가 떠나야 하는 곳 아닌가요? 절대 아니에요. 여긴 제 집이에요. 여기가 집이에요. 데이빗, 당신 글 중에 눈길을 끈 부분이 있었고 지금 일어나는 일과 관련해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이란이 미국과 미국이 시행한 봉쇄를 뚫으려고 시도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해병대가 선박에 승선했고 미국이 말한 대로 유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점도 놀랄 일이 아니죠. 그리고 저와 당신이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 적도 있고 카메라 앞에서도 또 카메라 밖에서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당신이 지난주에 쓴 글이 정말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들이 유가 상승에 책임이 있다는 식의 반유대주의 밈들이 퍼지는 것에 주목하셨죠. 제 첫 반응은 이에 반박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하이오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기 옆에 유대인들이 이 짓을 했다라고 적힌 표지판을 봤습니다. 저와 다른 사람들은 이건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다라 했지만 당신의 기사에선 맞아요, 우리가 했습니다 라 했죠. 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서구 사회에서 저지른 실수는 우리가 경제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금융사회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돈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의 생계, 우리의 물질적 삶에 관한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하셈께서는 인간 사회를 창조하셨고 동물들과 그 사슬의 꼭대기에 인간이 있으며 유대인들은 신성한 영혼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는 추가적인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이며 서로를 돌봐야 합니다. 돈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 석유 산업과 오펙과 다뤄온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치솟는 유가의 위협에 인질로 잡혀왔고 이는 모든 물가를 올리며 인플레이션 환경을 만들고 우리의 단기적인 생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이 그런 협박을 주도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데 성공하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네타냐후 행정부 모두에서 우리가 선택한 것은 유가를 올리기로 동의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말이죠. 세상의 선한 결과를 이루기 위해 선과 악 사이에서 선을 선택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의지는 정말 용감한 일이지만 사실 용감해야 할 일도 아닙니다. 악을 물리치기 위해 단지 약간의 돈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용감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제 생각에는 서구 사회가 망가진 이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이스라엘이 그 중심에 있고 유대인들이 마침내 그것을 변화시키는 중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본능적인 반응은 그 일에서 물러서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그 일에 다가가고 있고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또 미국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우리는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보통 미국인들에게 우리가 이것을 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홍고 전쟁의 잘못된 전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선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위대하면 됩니다. 저는 사람들을 그 점에 대해 설득하려 하면 오히려 주장력이 약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저 옳은 일을 하면 됩니다. 하신께서 도우신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이란을 물리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뚫어 앞으로 장기적으로 석유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일임을 굳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그 선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이런 선한 일들, 용감한 일들을 더 많이 할수록 사람들은 우리와 싸우는 것을 멈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선의 힘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점을 직접 보기 전에는 그때그때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면 오히려 변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알다시피 정말 놀랍습니다. 이란을 보면 최근의 갈등 이전에도 이제는 고인이 된 다행히도 아야톨라 하메네이께서 미국은 쇠퇴했고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는 이런 말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그는 분명히 미국이 이런 대가를 치를 도덕적 용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이 그랬는지 확신이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은 우리가 미국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동맹이 불균형하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 방향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을 필요로 하는 정도가 이스라엘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정도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스라엘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들어와서 핵 시설을 폭격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영공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이란과의 전투에서 우리 공군의 공습에 있어 흠잡을 데 없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건대 우리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우리와 협력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편에 서려는 건 우리가 도덕적이고 우리가 하는 일의 도덕성을 알아봐서가 아니라 승자 편에 서고 싶어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도 며칠 전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강하고 이스라엘이 승자이며 미국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협력하는 것이지 반대가 아닙니다. 저는 미국이 도덕적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그건 제 문제가 아닙니다. 제 문제는 이스라엘이 도덕적이어야 하며 하셈을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하셈께서 이스라엘을 주실 때 요구하신 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땅을 거룩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며 저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빗, 당신이 말하는 것을 들으니 우선 당신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에서 신앙의 명확함과 분명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모습도 그렇고요. 사람들은 종종 회당에 가기도 하고 교회에 가기도 하며 산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과 분리해 생각하지만 당신은 하나로 봅니다. 저는 당신과 대화하며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당신의 배경에 대해 말하자면 당신은 기술 분야 출신이었죠. 사람들이 기술 분야라는 말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 분야에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 청중들에게 조금 이야기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18살이었을 때나 그 여정의 시작에서 이런 말을 했을 것 같나요? 아니요. 말씀 듣고 생각났는데 1985년 고등학생 때 이스라엘 알렉산더 무스 고등학교에 10주간 다녔고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비정교적인 보수 가정에서 자란 세속적 유대인으로 히브리어 글자만 알았고 단어 의미는 몰랐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에 오게 됐죠. 그리고 처음으로 스코프스 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봤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토라를 지켜야 한다. 미츠보트를 지켜야 한다. 좋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그 후 몇 달 동안 저는 그 일을 곱씹어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라졌고 다시 잠잠해졌으며 나중에야 다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학업 성취라는 종교 속에서 자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택시 운전사였습니다. 저는 가난까지는 아니었지만 확실히 하층 중산층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업 성취와 성공을 향한 노력, 그리고 근면함을 통해 저 자신을 위한 더 나은 경제적 결과를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해냈습니다. 저는 스탠포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는 90년대 초 박사 과정에서 사람들이 언어 모델을 알기 전부터 언어 모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고 있던 연구가 너무 이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당시의 수학적 모델은 사실 오늘날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단지 우리가 데이터나 컴퓨팅 파워가 없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IBM에서 함께 연구하던 친구들이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에 합류하게 되면서 저도 그냥 퀀트 트레이딩으로 방향을 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성인 시절 대부분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 매우 성공적인 헤지펀드를 위해 소프트웨어를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며 트레이딩 알고리즘을 최적화하는 데 보냈습니다.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일했지만 시스템을 개발하는 엔지니어링 부분에서는 제가 그들보다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돈의 가치를 배웠고 동시에 돈의 단점도 배웠습니다. 많은 부를 가지게 되면 그만큼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부분을 잘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 부에 걸맞은 세계관이나 가치관이 없었습니다. 제가 돈을 기부하거나 소비하기 시작했을 때 잘하지 못했고 아이들에게 올바른 메시지도 전달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저는 어린 두 자녀가 있었지만 그들에게 물려줄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장 많은 장난감을 가진 사람이 이긴다는 삶을 사는 듯 느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말을 믿었든 아니든 그런 삶의 태도는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나은 것, 더 깊은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는 하셈께서 저를 이 과정으로 인도해 주셨기에 가능한 기회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제 사촌이 SIP 가족 행사를 했고 저는 와서 토라 중심의 삶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무엇이고 어떻게 연결하는지 몰랐지만 저는 그것을 사랑한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사랑했나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나요? 저는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사랑의 감정을 사랑했습니다. 제 사촌이 이 공동체에 살고 있었어요. 그는 그 공동체의 중심에 있었고 마치 자기 작은 쉬티벨의 시장 같았어요. 그리고 그는 친구들과 대가족이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의 아들의 바르 미츠바를 기쁨과 환희, 깊은 기쁨으로 축하하기 위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테이블에 아이들이 있는 것도 봤어요. 우리는 대화를 나눴고 그 대화는 모두 토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10살짜리 아이들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가장 멍청한 사람이 되는 게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토라를 공부하지 않았으니 모르는 게 당연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이건 제 유산이고 저는 유대인이다. 이게 토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대화에 끼어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런 제 자신에 대한 불만족이 미국에 돌아왔을 때 파트너스 인 토라라는 단체에 연락하게 만들었고 TNEC 출신의 변호사 다니엘 알트만이라는 훌륭한 하브루타와 매주 공부를 시작하게 했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저는 단순히 정통 유대교에 노출되어 어떤 느낌일지 경험해 보려는 시도에서 시작해서 그 7년의 시간 동안 언젠가 저는 정통 유대교적 삶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토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토라를 지키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게 되었고 이후 몇 년간 이를 가족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했습니다. 저는 아르고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동네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가 다니는 회당까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살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는 우리가 살던 곳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족 모두를 설득해서 단지 10마일 떨어진 곳으로 이사하기 위해 삶의 터전을 옮기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큰 공동체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아이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다르지만 모두 그 변화에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제 변화에 매우 지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염키프르에 일을 하면서도 금식만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염키프르를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깊은 날 중 하나로 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정말 큰 변화였습니다. 르네상스에 있는 동료들은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했나요? 아침에 여전히 출근하셨잖아요. 그게 일에 영향을 주었나요? 아니요. 이 일은 제가 이사하면서 변화의 시기에 일어났어요. 이 일은 제가 뉴욕 사무실에서 일할 때 시작됐어요. 결국 저는 르네상스에서 2년 동안 실제로 자리를 비웠다가 필라델피아로 이사한 후에 다시 회사에 합류해서 원격으로 일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변화의 대부분은 제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있을 때 일어났어요. 하지만 제가 토라 공부를 시작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르네상스 기술팀에 있던 유대인 직원 몇 명, 특히 한 명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이 보기엔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정말로 저를 아주 심하게 비난했어요. 토라적인 관점과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하며 심지어 거의 악에 가깝다고까지
가혹하게 말했죠. 그리고 제 멘토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제가 매우 존경하던 분이었어요. 그분도 이것이 제 생각에 그분이 쓴 표현이 멍청하다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거죠? 만약 당신이 인도에서 명상하겠다고 말했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게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칭찬했을 겁니다. 아니요. 그건 사람들이 토라가 뭔가 과학에 반대된다는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과학적 방법이 영적 세계나 더 높은 힘, 물리적인 세계를 넘어선 어떤 것에 대한 믿음과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세상의 물리학이 토라라는 것, 자연 세계와 그 모든 수학이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실 때 사용하신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그것이 신비적 이해와 더 잘 어울리게 된다는 것을요. 저는 몇 년 전에 JLI 리트릿에서 열린 하버드 강연에 참석했는데 그곳에는 발추바가 된 물리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양자 물리학과 블랙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암흑 시대와 그 이전의 신비주의자들의 고대 저술들이 실제로 20세기와 21세기에 와서야 알게 된 것들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물리학과 암흑 물질에 대해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수학적 원리가 1500년 전 랍비들이 유대 신비주의에 대해 말했던 내용과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과학이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과학과 토라가 의견이 다를 때는 과학이 아직 충분히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과학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이해하라고 두뇌를 주셨으니 더 잘 알 때까지 계속 연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셈이 우리보다 세상을 더 잘 아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토라는 하셈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정의상 과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뉴턴이 틀렸고 아인슈타인이 맞았다는 것, 또 어쩌면 아인슈타인이 틀렸고 호킹이 맞았다는 걸 알게 될 때까지 뉴턴의 이론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랍비들이 말하는 것과 구전 전통이 말하는 것에 따라 토라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일치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과학 분야나 기술 분야에서 당신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이 두 세계가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이죠. 저도 그런 주제로 글을 쓰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출판되는 글들은 논란이 되는 사람들이 쓴 글이 많은데 그들은 논란을 일으키기 위해 그런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건 어떤 주제든 일반적으로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팟캐스트도 듣지 않고 뉴스를 읽지도 않아요. 주류 미디어는 전혀 따라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즘 책조차 안 읽어요.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경우 팟캐스트를 만들고 기사를 쓰고 심지어 책을 쓰는데 에너지와 돈, 시간을 들이는 사람들은 대체로 저에게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마도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 그것에 대해 글을 써야만 하죠. 반면에 저는 그냥 세상을 직접 경험하고 스스로 깨닫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정보가 없는 사람 중 한 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세상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저는 잘못된 정보에 의해 오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뉴스를 읽지 않음으로써 저는 주류 언론을 소비해서 부정적인 정보를 가진 뉴스 시청자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압니다. 정말 놀랍네요. 마치 언덕 위 은둔자 같아요. 저는 그 위에서 제 삶을 살아갑니다. 진실을 보는 사람이죠. 저는 알아야 할 것만 알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은 제 부와 인맥 덕분에 실제로 누군가에게 직접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과 대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4명의 글을 읽고 어떤 게 진짜인지 따질 필요가 없죠. 저는 정치인들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군 지도자들과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접근 권한이 있어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제가 알아야 할 걸 아는데 훨씬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알려줄 사람이 없다면 그건 알 필요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당신이 여러 번 언급하셨고 일부는 마이클 아이젠버그와의 팟캐스트에서 들었습니다. 저도 모두에게 그 팟캐스트를 추천하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AI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AI에 대해 이야기한 방식이 제 생각에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 가족을 포함해서 모두가 우리가 쓸모 없어질 거라고 말하는데 말이죠. AI가 세상을 장악해 내일부터 AI 세계에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당신이 이 용어를 썼잖아요. 당신이 AI를 폰지 사기라고 불렀던가 뭐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 팟캐스트나 미디어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듣고 있었다면 이런 점을 알아챘을까요? 제 말은 저는 제 성인 인생 내내 AI 연구를 해왔고 아마 3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저는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것을 봐왔고 박사 학위를 위해 이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기 전에 AI 세계도 알고 있습니다. AI는 100년간 발전해온 분야로 최근 10년 사이에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에 소개된 AI의 흐름을 보면 새롭게 나온 AI 알고리즘들은 항상 데모 당일에 성능이 가장 뛰어났습니다. 더 나은 성능이 가능했다면 데모 날짜를 미뤘을 겁니다. 이 제품들을 만든 과학자들은 그저 지능처럼 보이는 가장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이 알고리즘들은, 제 말은 우리가 양자 얽힘이나 다른 첨단 컴퓨팅 기술을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은 단지 지능적인 패턴 매칭일 뿐입니다. 저는 이 거대 언어 모델들이 역사상 최악의 데이터베이스 저장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델들은 훈련 데이터에서 본 내용을 복제하기 위해 수백 번씩 다양한 패턴으로 훈련 데이터를 단순히 암기할 뿐입니다. 지능이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해서 새로운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알고리즘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훈련 데이터에서 많이 본 내용을 자신 있게 되풀이할 뿐입니다. 그리고 훈련 데이터에 충분히 등장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 있게 무작위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이걸로 사용할 가장 흔한 100가지 용도를 찾아내고 그 100가지에 대해 1년에서 1년 반 정도 정말 잘하도록 훈련시키면 마치 AGI, 즉 인공 일반지능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다양한 일에 그것들을 사용하기 시작하거나 세상이 점점 미묘하게 변하면서 훈련 데이터와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성능이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은행 계좌에 연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밀번호와 인증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우리 사회의 인프라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마크 저커버그가 이제 자신의 AI 버전을 사용해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정들은 재앙적인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능이 있는 종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감히 말씀드리자면 신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이 한 일을 신만큼이나 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벨탑 수준의 오만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바벨탑을 만든 이들이 받은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인공지능 자체보다는 인공지능에 대한 과대 광고가 더 문제라는 거군요. 제 말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저에게도 새롭고 아마 우리 청취자 대부분에게도 새로운 이야기일 텐데 오늘날 주식시장 전체가 인공지능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을 둘러싼 과열 분위기라는 거죠. 사람들은 종종 이를 닷컴 버블과 비유하지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는 기업들이 아무 가치도 없거나 100만 달러 정도의 가치에서 갑자기 10억 달러의 가치로 올라갔다가 버블이 터지면서 다시 현실로 내려왔죠. 우리는 1조 달러짜리 기업들을 4조 달러의 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4조 달러짜리 기업이 다시 1조 달러로 떨어질 때 전 세계 시장과 사회에 미칠 피해는 수십억 달러짜리 기업이 거의 무가치해질 때보다 훨씬 더 파괴적일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폰지 사기라고 불렀던 이유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이제 이 기업들은 더 이상 단순한 과장 광고 기계도 아닙니다. 이제 이것은 자체적으로 지속되는 실존적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 기업들 중 어느 하나라도 내부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 즉 이것이 거짓된 약속이며 자신들의 제품을 사기 수준으로 과장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이죠. 처음으로 그 사실을 밝히는 기업이 나오면 모두 무너져 아무도 감히 나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게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서로에게 점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과 인덱스 펀드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저 유행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들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떠받치고 있지만 그 근간에는 처음에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알고 있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구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를 파괴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적어도 그 점을 신경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매우 비윤리적인 전제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들이 이게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도 그들은 계속해서 거품을 더 키우고 부풀렸습니다. 이제 그 거품이 무너지면 큰 재앙이 될 것입니다. 이건 영화 빅 쇼트를 떠올리게 합니다. 영화 제목이 뭐였죠? Big Short. 제 말은 이건 말 그대로 빅 쇼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예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정말 그렇죠. 하지만 이건 공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조 달러가 뒤에 있기 때문에 당신이 공매도를 하면 할수록 그들은 그냥 더 많은 돈을 롱 포지션에 추가해서 당신의 공매도를 몰아내고 파산시킬 수 있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에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공매도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습니다. 맞아도 타이밍이 틀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일이 당신이 공매도를 청산하고 파산한 후 1년 뒤에 일어난다면 당신이 맞았다는 사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또 종말에서 돈을 버는 것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저는 우리가 AI의 비즈니스 모델이 경제학과 왜 맞지 않는지 단순히 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는 점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굳이 그걸로 돈을 벌 필요 없어요. 우리는 더 많은 지지를 모아 결국 기업들에게 패배를 인정하고 물러나라고 압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삶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죠. 이걸 계기로 더 깊이 탐구하다가 이스라엘에 갔어요.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AI 분야에서 자신들이 선두주자라고 생각해요. 사이버든 특히 보안 분야든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전쟁을 보면 목표물들이 그들이 말하는 AI 모델에 따라 선정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분야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AI는 아니잖아요. 그게 맞나요? 이건 제가 대학원에 다닐 때 배운 흔한 오해입니다. AI에 대해 많이 가르쳐 주신 교수님께서 작동하기 전엔 AI라 부르고 실제로 작동하면 그냥 알고리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010년경에 구글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최고의 AI 중 하나였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AI로 인식하지 않은 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검색 엔진이 되어버렸죠. 그래요. 음성 인식도 AI입니다. 이런 인공 일반지능이나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는 유창한 챗봇을 만들어내는 대형 언어 모델이 바로 지금의 거품입니다. 그게 바로 지능적인 것처럼 잘못 팔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많은 스타트업의 피치를 듣는데 그게 제 직업이거든요. 그리고 창업자가 자기 제품이 무언가를 이해하거나 학습하거나 진화한다고 말할 때마다 저는 말을 끊고 이렇게 묻습니다. 학습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왜냐하면 실리콘 컴퓨터에서 수학적 알고리즘이 계산되고 있고 숫자들이 곱해지고 더해지면서 결과값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학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해합니다. 아이들은 배웁니다. 어른들도 배웁니다. 컴퓨터는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 어떤 알고리즘이 실행되고 있는지, 어떤 입력이 들어가고 어떤 출력이 나오는지 저에게 말해보세요. 하지만 이해하거나 배우는 척 하지 마세요. 그건 용어를 잘못 쓰는 겁니다. 그 표현은 실제로 하는 일과 맞지 않고 저는 인공지능을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 타겟팅은 단지 과거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패턴 매칭을 하고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해 무언가를 예측하는 생성 모델을 만드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존재해온 이래로 이런 일을 머릿속에서 해왔습니다. 동물을 보면 도망쳐야 할지 싸워야 할지 예측하고 싶어 하죠. 그런 일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입니다. 컴퓨터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데이터가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는 정보를 담고 있다면 그것이 유용한 인공지능입니다. 만약 무작위로 결과를 생성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예측 가능하거나 측정 가능한 불확실성 감소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유용한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판매되고 있는 인공지능 중에서 아마도 5% 정도의 사용 사례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판매 제품의 95%는 3년 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에 해를 끼치고 인력과 업무 흐름을 변화시키는 무언가를 실제로 적용했다가 그것을 되돌리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 제가 이스라엘 내부에서 들은 비판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인공지능 도입에 느렸다고 느끼고 있고 그들은 빠르게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이나 어떤 비즈니스든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발 물러서 기다리고 실험하거나 다른 사람들 사용하는 걸 보며 배우되 실제 운영엔 도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틀렸고 이게 가치 있다면 그때 통합하면 됩니다.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증거가 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도입하지 않는 기업과 국가들이 결국 승자가 될 것입니다. 와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모델들을 매우 실용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어 미사일이 날아와 당신을 죽이려 할 때요. 우리 시스템은 특정 알고리즘으로 생명을 구합니다. 이스라엘이 안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럼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일즈포스는 에이전틱 AI를 매우 빠르게 도입해서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알고리즘을 세일즈포스의 핵심 기능에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에이전틱 AI의 놀라운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고객들은 기본적인 기능들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결정론적으로 작동하던 견고한 알고리즘들이 갑자기 무작위로 고장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마크 바니오프는 에이전틱 AI를 도입한 지 약 6개월 후에 나와서 우리는 한 발 물러서겠다, 이걸 빼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예전에 사용하던 결정론적 RPA 기반 알고리즘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AI를 제대로 배포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예는 애플입니다. 그래서 마크는 실제로 그렇게 할 정도로 정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더 좋은 예로는 애플이 있습니다. 세일즈포스와 애플 아이폰 등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시시각각 사용하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AI를 사용해 요약한다면 전문적인 일이라면 하루에 몇 번씩 그렇게 할 것이고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 개발을 위해 사용한다면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할 것입니다. 작동이 안 돼도 복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가 작동을 멈췄을 때 그것을 대규모로 사용하던 모든 기업들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애플이 휴대폰에 애플 인텔리전스의 생성형 AI를 도입하려고 했을 때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의 심장은 몸에서 사용되는 것보다 휴대폰이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사용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애플 인텔리전스를 시리에 적용해서 휴대폰에 배포한 순간 사람들의 삶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애플을 비난하며 어떻게 그렇게 무능할 수 있냐고 했습니다. 다른 모든 회사들은 AI를 잘 활용하고 있는데 말이죠. 당신들은 왜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거죠? 당신의 연구원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그건 잘못된 분석입니다. 애플의 제품이 사회에 너무 깊이 뿌리내려 있어서 모두가 즉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애플의 성공과 그런 종류의 AI의 전반적인 실패 때문에 애플이 나빠 보였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실제로 잘 작동하는 사요 사례들이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실제로 작동하는 것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사실상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과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엔 우리를 죽이려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가자 접경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만약 세상이 그들의 계획대로 됐다면 우리는 여기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헤즈볼라는 나서지 않았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팔레스타인인들도 나서지 않았으며 가자 지구의 하마스만 그 부담을 떠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해야 합니다. 에이전틱 AI 때문에 세일즈포스와 같은 시스템이 한 달 동안 멈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AI의 초기 도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는 모든 중요한 일들은 존재 자체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과 서구 유럽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 게임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잘 돌아가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다시 후퇴하고 원래대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스라엘은 도입에 신중해야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이 교육에 AI를 도입하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청소년 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방위군, 종쟁형 뛰어난 인재, 영웅들이 없었다면 단순히 용감하고 신체적으로 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일리, 뛰어난 두뇌를 사용해서 지능적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덕분에 우리는 겉보기에는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해 보이는 적들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는 인공지능을 우리 교육 시스템에 부적절하게 도입해서 교육 시스템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우리는 그로부터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선 모든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8200 부대 현상이 있다는 거 아시죠? 물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군사 부대는 8200 부대입니다. 이 부대는 정보 부대이고 신호정보 부대이기도 하죠. 이곳 출신들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기업들을 많이 창업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이 8200 부대의 교육위원회에 있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견고한 경제적 미래를 만들어가길 원한다면 어디에 중점을 두시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그들에게 오픈 AI 이전의 머신러닝과 AI 알고리즘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AI가 챗GPT를 출시하기 전에는 우리는 머신러닝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해서 데이터 기반 솔루션에 엄청나게 강력한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꾸준한 궤도에 있었습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은 거대 언어 모델의 이론적 기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은 이전에는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던 패턴 인식 수준을 훨씬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AI와 머신러닝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준비가 된 한 세대에 한 번 나올 만한 과학적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셰익스피어 소네트와 오프라의 목소리를 복제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자 우리는 갑자기 눈길을 끄는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다시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정말로 트랜스포머 모델을 공부하고 LLM의 과학적 원리를 연구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LLM에 의존하는 회사에 투자할 때마다 그 팀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트랜스포머 모델을 직접 만들 수 있는 과학자가 있는지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이미 쓸 수 있는 오픈소스 알고리즘이 많아 굳이 새로 개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계산기를 쓰기 전에 덧셈과 곱셈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AI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에세이를 생성하기 전에 종이에 직접 에세이를 쓸 줄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제 과학자들과 기술팀이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내부 구조를 이해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것들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이해하게 되면 아마도 그 한계점도 알게 될 것이고 실제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그것들을 활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가치 있어 보여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이 달려 있으니 그들이 잘 듣길 바랍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잠깐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참여 중인 프로젝트 중 하나가 다윗의 도시죠. 저도 그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당신도 마이클 아이젠버그와 대화에서 언급했죠. 저도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국가로 모든 것을 여기에 걸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 보여주는 억제력은 스타트업 국가라는 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유구한 역사의 민족입니다. 우리는 토착 민족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점점 환상에 빠져서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고 느낍니다.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성은 이스라엘에 대한 당신의 이해와 우리가 역사 속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고대 역사와 혁신의 역사, 다윗 왕에서 오늘날까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저는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사람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것을 우리의 고대 과거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토라와 성전산, 예루살렘,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거룩한 그 유일무이한 장소는 3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카와 미그도시의 세 번째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간에 묶여 있지만 성전산의 보편성은 보편적이고 영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가 힘들어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10월 7일에 우리가 반응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셈께 간절히 기도하고 구원과 회복, 그리고 우리의 적들에 대한 승리를 하셈께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간 방심했고 불리한 상황에 있었으며 힘들게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모든 드러난 기적으로 승리를 거두고 있을 때야말로 우리의 힘의 근원, 성공의 근원을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물질적인 노력을 하고 토라를 공부하며
미츠보트와 테힐림을 낭송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십니다. 저는 우리 군인들에게 깊은 존경을 보냅니다. 그들은 제게 영웅입니다. 누구든지 저에게 다가오는 군인이라면 언제든지 점심을 사주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시청자분들도 그 제안을 실제로 받아들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해해야 하며 저는 그들이 이미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투에서 매일 하셴께서 주신 기적을 직접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산의 중요성과 예루살렘의 중요성, 그리고 세 번째, 성전과 마시앙을 향한 우리의 갈망의 거룩함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셴께서 우리를 위해 이렇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스타트업을 좋아해서도 아니고 우리의 노벨상 수상을 좋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모두 우리의 성공에 있어서 물질적인 것들, 즉 가시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알다시피 우리의 신성한 영혼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의 클리파드, 우리가 저지르는 악한 일에 힘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란이겠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일종의 초능력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초능력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성하기 때문에 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이해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저는 다윗의 도시에서 진행 중인 일의 큰 지지자이지만 샬로아흐, 연못에서 성전산까지 순례길의 웅장함을 복원해서 성전이 있었던 수백 년 동안 우리 민족이 했던 일을 재현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언약의 진정한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헤브론과 막펠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토라를 지키고 하셈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하나님께서 신의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아베노와 아보트 니마우트에게 우리를 위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트 니마호트의 공로 덕분에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전산과 베이트 하미크다시, 그리고 우리의 영성의 집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신경 쓰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이며 아보트 니모스의 묘지를 존중하고 헤브론을 존중하며 나라의 중심지인 유대 지역을 존중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스타트업 국가, 즉 아브라함의 집에 대해 최대한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텔아비브와 헤르즐리아, 이스라엘 서해안의 스타트업 국가를 신경 쓰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집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아브라함 협정에 대해 말씀하실 때 저는 한 대표가 다른 아브라함 계통의 친척들과 함께 아브라함 협정 논의에 참석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게는 그게 완전히 헛된 일처럼 보입니다. 그가 가서 우리가 공유할 의향이 있는 훌륭한 방위 기술이 있고 중동 전역에 정보망이 있다고 말할 것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이 신성한 사명의 개념을 우리의 일상 활동에 가져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의 대표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협정에서 우리를 대표하는 방식입니다.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시리아, 하마스, 이란, 헤즈볼라의 지도자들 중 누구라도 아직 살아있다면 그들도 인정할 것입니다. 아랍 세계의 지도자들, 살아있는 이들이 인정하는 것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받고 이제는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번영으로 축복받는다는 의미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아브라함 협정을 기술과 물질적 번영에 초점을 맞춰 잘못 홍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브라함 협정의 미래는 이들 국가의 지도자들이 실제로 살아남아 그 나라의 지도자로 계속 남고자 하는 열망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번영의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약 우리를 거스르고 그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지도자로 오래 남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 건 유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당당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 같고
우리의 존재를 기술과 스타트업 300억 달러의 엑시트로 정당화해야 한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들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이유는 아닙니다. 우리는 스타트업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레츠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토라의 땅입니다. 우리는 야호슈아가 정복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땅을 다시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산과 미래를 당당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데이빗, 이 말들이 정말 진실하게 다가옵니다. 사실 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말들을 넘어서 더 나아가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청중이 당신이 방금 말한 마지막 두 분을 다시 들어보길 바랍니다. 저는 이 팟캐스트에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명확한 사명감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올리브산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지 않은 이 젊은이를 데려가셔서 당신에게 진리에 대한 감각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깨달음입니다. 저 역시 여기 앉아있기만 해도 뭔가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이 듭니다. 저 역시 자주 뉴스에 나가서 이스라엘을 옹호하고 변명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만 당신이 말씀하신 이런 기본적인 진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진리를 트레이스 팟캐스트에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한 동양의 지혜가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하셴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저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타냐와 하시디즘을 공부하면서 얻은 배움은 카발라에서가 아니라 직접 공부하면서 얻은 것입니다. 참고로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리면 타냐는 알타레베가 하시디즘의 가르침, 즉 조하르에서 비롯된 고대 유대 신비주의를 대중에게 소개한 책입니다. 그가 이 작업을 했을 당시에는 많은 대중의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것이 형이상학이고 영적 세계의 과학입니다. 우리는 은유만으로는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타냐에 담겨 있고 타냐에서 자세히 설명된 하시디즘의 가르침은 과학자인 저에게 제가 인식할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어떻게 상상해야 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것은 르네상스의 창립자인 짐 사이먼스가 계산 기하학자였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는 16차원 공간과 16차원 공간의 수학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4차원에 살고 있지만 영적 세계, 카슈르트의 세계, 미츠보트의 세계, 클리파의 세계, 영성의 세계는 우리가 감각할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는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토라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세상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용자 설명서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영적 해로움에서 피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타냐는 그 이면에 있는 형이상학을 설명해 줍니다. 타냐는 우리의 신성한 영혼과 동물적 영혼이 끊임없이 싸우고 있다는 비유를 제시하며 사실 이 모든 세상이 곧 신이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혹시 영화 매트릭스를 본 적이 있다면 첫 번째 영화의 마지막에서 네오가 자신이 살고 있는 가상세계의 비트와 바이트의 구조를 보기 시작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물리적 세계는 매우 현실적이며 하생께서는 우리가 이 세계를 아주 현실적으로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우주의 4차원 공간은 비유적으로 하생께는 단지 비트와 바이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인들은 그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냐에 따르면 우리는 그 가상세계의 구조의 일부이기도 하며 그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와 구전전통, 신비주의 가르침은 모두 우리가 그것을 책임감 있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세 번째로 타냐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와 영적 세계의 형이상학, 메타과학을 보기 시작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서의 제 역할이 물론 좋은 TV 프로그램을 보고 좋은 와인을 즐기고 이런 일상적인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즐기는 것도 있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하셈을 위해 뭔가 해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셈께서 저를 이곳에 두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 알고리즘을 그 매트릭스에 맞춰 해야 할 일을 하면 저는 장수와 건강, 생산성의 보상을 받고 자녀들도 혜택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제 역할을 한다면 에스더 왕비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역할을 했던 것처럼 저도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에스더 왕비는 위험을 감수하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로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역할을 다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죽게 되고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냐에서 배운 것은
저의 임무는 가능한 한 빠르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목적이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찾아야 하고 우리의 목적을 알아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그 과정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를 맞이하고 세 번째 성전을 세우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토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유대교가 어떤 모습이길 원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가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내야 합니다. 데이빗, 정말 놀랍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